2021년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이동호의 시사 엑스레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반미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수보회의라 그러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을 직접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는 찬양하고,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또 어제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미국을 겨냥해서 비방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올려주시죠. 예,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백신을 개발한 나라 미국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통용되는 백신 5개 중, 물론 뭐 중국이 개발하고 소련이 개발한 거 있지만 이 두 나라 백신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개발한 나라라고 하면 5개 중에서 4개는 미국이 개발한 거고, 하나는 유럽, EU가 개발한 거, 영국이 개발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방했습니다. 그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미국에 대해서 지금 비방 수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대국 우선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요.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성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 얘기는 국내에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백신 공급이 늦어졌나를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 건데요. 그 설명이 자신이 탓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비방하는 것으로 미국 때리게 나선 겁니다. 전 세계적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강대국이라고 하면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현재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면서 백신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주요 5대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4개 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신의 개발국입니다. 미국은 국언을 걸고 트럼프 대통령이 20조를 투자해서 미국의 국력을 동원해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을 가지고 자국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20조를 더 들여서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우선주의로 가죠.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들여 개발했기 때문에 백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도 그 정부의 방침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미국과 지금 아메리카에 붙어있는 캐나다, 멕시코 등 중남미 나라와, 그리고 미국과 현재 안보를 같이 하는 쿼드 국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쿼드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안보는 미국, 안미, 경제는 중국, 경중이라는 미명하에 안중, 경중을 하고 있어요. 안보도 중국 중심으로, 경제도 중국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고민은, 모든 관심은 북한과의 협력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신에 대한 공급 우선순위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작년 이미 7월 때 화이자 모더나 회사에서 우리 보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만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백신이, 어느 회사가 백신을 개발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영국도 그렇고 다른 EU도 그렇고 어디가 지금 백신 개발에 먼저 성공할지 모르니까 자국의 필요량의 이상으로 백신을 공급 계약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10개 회사가 출발하면 그중에 몇 개가 성공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백신을 개발하는데 통상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가장 안전한 백신 RNA 방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DNA를 모형 DNA를 만드는 그런 첨단 방식을 만들었고 지금 미국이 만든 백신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현재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서 만든 백신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것을 국력을 총동원해서 10년이 걸린다는 것을 1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각국도 어느 회사가 먼저 성공할지 모르니까 각각의 계약을 공급 계약을 맺은 겁니다. 화이자 모더나도 작년 7월에 우리와 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면 지금처럼 백신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을 비방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금 우한폐렴 이것의 게임 체인저 게임을 완전히 바꾸고 이 지금 코로나19를 종식시키려면 결국은 백신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때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K방역 자랑한다고. 그리고 자국 백신 만들자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20조를 퍼부을 때 금년도 백신 배정액이 보니까 680억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백신 개발하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백신 기술도 부족한데 백신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이 코로나 전국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은 문재인 정부한테 매우 많은 혜택을 줬잖아요. 작년 총선도 이겼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대국본이나 정광훈 목사나 광화문 외국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구실로 줬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정치 방역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그래서 국민의 생명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문재인 정부에 방역에 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그 방역을 질병을 막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치적 잘못을 숨기는데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이걸 정치 방역이라. 여기에 지금 골몰하다가 백신 확보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신을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법에 따르면은요. 공무원들은 앞장서서 나서지 못합니다. 왜요? 만약에 지금 계약에다 실패하면 계약금만 떼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공무원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정치적으로 지는 거죠. 그래야 공무원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지가 본인이 나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여론조사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방역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뒤집어졌습니다. 3월 달에 비해서요. 그래서 잘못하고 있다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때리기에 나선 겁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백신을 사재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사재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지금 반미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는 반일 선동에 나서더만. 그 재미 봤잖아요. 대부분 독재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독재 국가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실패를 외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고 전쟁을 벌이든지 외부 책임을 돌립니다. 지금 문재인이 딱 그 모양입니다. 일본과 지속적으로 반일 선동에 나서고 국민들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엔 반미 선동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난번 20일 날 중국이 주최하는 포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을 칭찬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응? 백신 기부와 같은 정말 코로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약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요? 왜 이렇게 번졌나요? 중국이 애초에 이 질병 바이러스가 왔을 때 중국 의사들이 경고했습니다. 당장 막고 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요.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 의사를 오히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지 모른 채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달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결국 퍼뜨렸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관광객 막아라 했습니다. 그때 막았던 나라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지금 현재 사망자가 10명도 안 됩니다. 대만은 지금 중국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중국 관광 입국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선진국들이, 이게 지금 결국 백신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물론 서민 특성도 있지만 관광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는 그때 문재인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과 우리는 어려움도 같이 한다고. 그래서 백신 같이 하겠는 거니. 그 고통 지금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은 사실은 전 세계의 우한 폐렴이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범입니다. 따져보면 이 중국을 칭찬하고 그리고 피해국인 미국을 비방한다니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문제는 결국은 중국 입장을 대변하고 한미동맹을 한중동맹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입장이 있더라도 얼굴 마주보고 해야죠. 정상회담 5월 말에 있는데 뉴욕타임즈 내고 때리고 뉴욕타임즈 뭐라고 때렸습니까? 중국 편 들었잖아요. 지금 중국의 확장 정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방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중국하고 협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중국 편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미국이 이미 폐기한 싱가포르 합의문을 트럼프 대통령도 싱가포르 합의에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결국 베트남에서 깨버렸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한반도 비핵지대화예요. 누차 설명하지만 비핵지대화는 북한이 주장한 겁니다. 한반도의 모든 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핵을 갖고 있는 나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 핵을 갖고 있는 비행기도 들어오면 안 되고 미사일도 들어오면 안 된다. 미사일도 왔다 갔다 해도 안 된다. 배후에 기지가 있어도 안 된다. 뭐예요? 그걸 갖고 있는 나라는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포기하려면 미국과 한미동맹 끌어라니 그게 한반도 비핵지대화예요. 트럼프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싱가포르에 북한의 주장대로 협상하도록 협정 문안을 만들었죠. 그러나 미국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파괴해버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바이든 정부에 트럼프를 비난하고 또 바이든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싱가포르 협상 파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민 생명을 담보로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백신 부족 사태를 미국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반미 선동하는 것.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칼럼입니다. 이름이 똑같지만 다른 분이죠. 조선일보의 아주 대표적인 칼럼니스트죠. 주필을 했었고요. 조선일보 오랫동안. 김대중 칼럼이 오늘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김정은만 보이는 문재인 외교안보라고. 그 칼럼입니다. 그 칼럼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진 보면 김정은 보고 환하게 웃는 문재인 얼굴을 좀 보십시오. 김정은은 나이도 어린 녀석이 문재인을 아주 그냥 어린애 취급하듯이 더 감싸고 흐뭇한 표정으로 문재인은 아주 환하게 웃고 있고요. 저 문재인 표정에서 문재인이 지금 그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한지를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문재인은 취임 석 달 바이든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반협박 쪽으로 주문을 쏟아내고 있고 동맹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북한만 올인하고 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김대중 주필은 이 결론을 짓습니다. 대책 없는 문재인의 대북 간절함이 무슨 일을 몰고 올지 두렵다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의 안보와 외교는 곧바로 생명줄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선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조선은 당시 무능한 고종과 당시 무능한 지도층 양반들, 상류층들은 국제정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청나라 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는 일본과 싸워서도 무너졌고 물론 그 전에 영국하고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미 세계를 주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국왕 고종은 청나라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무너지지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과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가장 당시에 적대 관계에 있던 러시아를 의지했습니다. 아관 파천이 그것 아닙니까? 고종이 그냥 러시아 대사에 피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이 사실상 일본이 차라리 조선을 먹는 게 낫겠다.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느니. 이렇게 해서 일본의 침략을 영국과 미국이 그냥 묵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갔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그 세계를 알지 못했던 무능한 군주인 고종과 그리고 당시의 지도층들이 결국은 조선을 망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외교안보가 생명입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바로 우리는 붙어서 러시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엔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태평양을 두고 미국이 있습니다. 세계 4대 강국이 다 지금 대한민국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생명은 외교안보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안보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에 물건을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 지금 김대중 주필의 얘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조선 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 무능한 고종과 그리고 양반들은 국제 정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망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안보입니다. 외교입니다. 한번 외교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조선이 망한 지 110년 만에 다시 한반도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도 모르는 주사파 정부에 이르러 망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김대중 주필의 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말 방미를 앞두고 지난주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문인지 촉구인지를 했다.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하루빨리 마주 앉을 것을 권하고 중국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대국과 정상회담 앞두고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결례입니다. 지금 바이든하고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양국 간의 협력 문제, 안보 문제요. 군사동맹 문제, 동맹 문제, 백신 문제, 경제협력 문제, 주한미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들이죠. 근데 그거를 얼굴 보기 전에 미리 선포해버린 건 그건 결례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마주 앉으라고 김정은 편에서 김정인 대변을 또 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인도태평양 안보기구인 쿼드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으면서 북한 이익을 대변하는 것. 이게 좀 외교에서 기브앤테이크 정신을 어긋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김대중 대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자 트럼프 대통령에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 외교는 변죽만 울렸다 라고 하는 건 인간성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발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온갖 모욕을 들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삶은 소대가리.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대통령한테 그런 표현하는 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모독당하는 겁니다. 국가는 모욕당하면 안 됩니다. 왜요? 국가가 모욕당하고 얕잡아 보면 침략당하기 때문입니다. 약해 보이는 나라, 가만히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웃나라는.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 정정산태인데 북한으로부터 저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욕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 미국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왕왕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과거 조선시대 중국을 섬기던 그 조선으로 회귀되고 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주사파들은 위정척사파의 후예들입니다. 당시 위정척사파들은 그러니까 이 괴국을 거부했죠. 쇄국 정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청나라 중국과의 중국을 종주국으로 모시는 그런 중국의 주변국으로서 살해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게 위정척사파들입니다. 개혁개방을 거절하고요. 그래서 망해졌죠.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개국하고 개방했을 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쇄국했을 때 우리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지금 영화산업 어제 윤여정 씨가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죠. 국제영화제에서요. 여우 조연상. 윤여정 씨 아주 그 재미있는 인터뷰 내용도 아주 핵심만 콕콕 찌르는 인터뷰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영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때 보십시오. 지금 세계 영화제를 석권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화가요. 망한다고 아주 그냥 울부짖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를 외국 영화하고 개방하니까 영화 시장을 개방하면 영화 산업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해외 영화들과 경쟁하면서 우리 영화를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개방할 때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약한 민족 아닙니다. 머리도 좋고 자유심도 강하고 똑똑하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쇄국은 망국의 길이었고 개방은 번영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되고 우리는 어느 길을 갔습니까? 개방의 길을 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향해서 열린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요. 자유통상을 확대하는 자유시장 국가들의 열린 통상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했죠. 이게 개방입니다. 지금 문재인 주사파들은 과거 세국으로 망쳤던 위정 척사파들의 후손이고 지금 또다시 대한민국을 이들이 110년 만에 대한민국을 장악하고는 다시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김대중 주필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의 김정은 발악이 가져올 결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망국입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설이 하나 더 있네요. 조선일보. 지금 이 코드의 참여에 우리가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설입니다. 우물쭈물 참여식이 놓친 코드. 사드 사태 닮아가고 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은 4월 12일 날 백악관 워싱턴 DC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 룸에서 화상회의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왼쪽이 블링컨 국무장관이죠. 그 다음이 일장기가 보이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고요. 그 다음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고요. 그 옆에 맨 오른쪽이 지금 그 카메라에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가 모리슨 호주 총리입니다. 이렇게 모인 게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홍콩에 있는 신문이 중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이 코드에 참여할 것인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묻는다는 외교적으로 묻는다는 얘기는 압박한 겁니다. 가지 말라고 협박한 거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드에 참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 코드를 앞으로 코드 플러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 다른 나라도 싱가포르도 확대해서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과 코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협의했다는 뭐예요?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의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참여 요청 받은 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바풀이하면서 중국 사회에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거 사드 사태와 비슷하다는 거죠. 2014년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못 집은다고 계속적으로 그때 박근혜 정부였어요. 우리 보수 정부도 우리의 안보에 관한 것을 제대로 정리하고도 계속 눈치를 보다가 맨 막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우리 약점을 보고 우리를 공격했죠. 경제는 보복 조치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 선언했죠. 중국에 산불 약속했죠. 산불 약속이 뭡니까? 추가로 사드 배치 안 한다. 아니 미사일 방어를 사드 배치 해야죠. 근데 추가로 안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 안 한다. 아니 지금 핵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미국이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 안 시켜준다 해도 우리 좀 어떻게 가입할 수 없을까 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그걸 가입 안 하겠대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얼마 전 북한이 KN-23 신형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죠. 그때 일본은 3분 만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우리는 15분 정도 물론 그 사실도 숨겼고 약 15분 만에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는 5분 더 늦게나 비로소 발사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5분은 이미 대한민국에 떨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 차이가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은 지금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일본군 장교가 직접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위성이나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쏘자마자 곧바로 일본 국민들에게 미사일 경계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겁니다. 경계경보 1분이면 우리 국민들이 방공호로 대피할 수도 있잖아요. 30초라도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5분 늦는 겁니다. 일본보다. 이게 MD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MD 가입하지 않는다. 세 번째 뭡니까? 결국 중국이나 여기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삼각의 안보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갖고 있는 위성도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위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협력하면 우리는 핵미사일이 어떻게 쏘는지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 했어요. 이게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걸린 문제들을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걸 지금 포기한 겁니다. 문재인이 포기한 거죠. 이게 지금 지난 사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정 미루다가 민교적 미루다가 중국한테 약점 잡혀서 결국 주권 포기한 겁니다. 지금 쿼드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쿼드도 결정 미루다가 이미 실기했습니다. 쿼드는 지금 안보 문제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미 첨단 기술 반도체로 그리고 또 백신 문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전체 협력 네트워크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국제 왕따 됩니다. 문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탄핵의 7가지 사유 중에 국제 외교 왕따라는 표현 있잖아요. 투박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2019년도 6월 얘기입니다. 문재인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 외교의 왕따로 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죠. 지금 그 정광훈 목사님의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쿼드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 왕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왕따만 되면 다행히 이게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우리 주권은 포기하기까지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때요? 대변인 노릇하고 앉아있잖아요.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도 쿼드 플러스 참여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사설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엔이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국제법 위반이죠.
관련 내용을 좀 볼까요? 띄워보세요. 또 유엔으로 서한다던 정부. 대북전단법은 국제법 위반이다. 사실은 지금 유엔 본부에 위치한 유엔 인권이사회죠.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의 유엔 특별 인권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집단적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 인권을 유린하는 후진국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세계 10위 경제국 대한민국이 이런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대북전단 금지법,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집단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보고관들이 공동으로 서한을 보낸 것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만 담당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제 서상범 대표와 토크에서 좀 서상범 대표가 설명했습니다만 각각의 나라들을 맡고 있거든요. 그 나라들 맡고 있는 유엔 인권 보고관들이 공동으로 대한민국에 보낸 겁니다. 이게 지금 선진국 OECD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인권의 문제에서는 지금 후진국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자존심 상한 일이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엔 인권 수호자 선언은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려는 개인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한계했습니다. 유엔이 기본적으로 창설된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엔이 다른 나라의 내정의 불간섭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는 그 주권 불개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뭡니까?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에는 유엔 인권 수호자 선언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조와 22조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거죠. 유엔 인권 보고관들이 집단적으로 서한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칸타나 보고관은 지금 대북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죠.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2월 16일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북전단 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관여하라는 많은 탈북민들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할 것을 제고할 것을 관련된 민주적 기관은 헌법이죠. 그러니까 그 국회죠. 국회가 개정할 것을 제고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거예요. 킨타나 인권보고관은 우리 지금 코로나의 정치적인 사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죠. 유엔과 국제사회는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을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주권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간섭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공동서한이 나온 것은 유엔 차원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단순한 국내법이 아닌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미 의회에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했죠. 그때 그 주도한 스미스호는 문재인 정부는 이 법을
이 법으로 북한으로 모든 정보 유입을 범죄화했다. 북한의 자유의 소식이 들어가는 것을 범죄화했다고 직접 공격했습니다. 그게 지금 궁색한 변명으로 통일부는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뉴스입니다. 박상학 대표가 곧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달 초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답니다. 물론 대북전단은 여러 가지 바람이나 방향들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안 불 때는 그 풍선이 안 날아가니까 북쪽으로 바람 불 때 그래서 1일까지 하겠다는 그 전후에 풍향을 봐서 지금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겁니다. 50만 장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경찰과 협력해서 대응하겠다고. 아마 대북전단 금지법이 마련되고 첫 집행되는 사례일 겁니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 금지법 하지 말라는데 개정하라는데 우리 지금 통일부와 경찰은 대북전단 금지법 하는 단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죠. 다음 달 1일까지 전단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이 사실은 김여정 지시법 아닙니까? 지난해 6월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했죠.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이 날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김여정이 담화를 냈죠. 12일 만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우리 돈 수백억이 들어간 재산을. 그리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덜컥 대북전단 특별법을 만들었죠. 금지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지법은 국제사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비난받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또 인권을 억압하는 법이다. 그래서 아예 인권 후진국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까지 만드는 그 상황이 북한이 지금 김여정이 협박하니까 후려버려 만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전단 살포한 것은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했던 미국의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에 또 한 번 대한민국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시비비의 도마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원의 구성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관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장악한 대한민국이란 기사입니다. 좀 띄워봐 주시죠. 김명수, 오른쪽 보이는 대법원장이죠. 여기 인권법 연구회 1, 2대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 출신들이 전부 지금 대한민국 법원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이 2011년 8월입니다. 그리고 1대 2대 회장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했습니다. 31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가장 큰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좌파들 모임인 인권법 연구회가 우리법 연구회의 후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그냥 좌파 활동 방식대로 했어요. 인권법 창립 멤버들이 후배 판사들을 불러내 같이 식사하면서 회원을 늘려갔고요. 식사 자리에 같은 판사인데 부장님 부르지 말고 형 동생 하자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좌파들이 자기 조직원들을 꼬실 때 이런 방법 쓰죠. 그리고 지역별로 영화, 등산, 독서 모임 취미활동 만들어서요. 젊은 판사들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2011년 116명에서 4년 만 2015년도에 41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은 그 내부에 활동하는 활동가 모임도 만듭니다. 2015년 9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인사모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보던 수법 아닙니까? 좌파들 수법입니다. 좌파들 어떻게 합니까? 대규모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의 안에서 활동하는 좌파 활동가 모임을 꼭 만듭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말씀드리자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내에 활동가 모임이 있었어요. 뭐가요? 비밀학생회라는. 그 조직 위상을 RMO라고 하죠. 레볼루셔너리 매스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총학생회라는 대중조직에 활동하는 그런 활동가 모임을 비밀 소모임을 만들어요. 소모임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법원 내에서도요. 인권법 연구회가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사법과 인권과 사법제도 인사모를 만들었어요. 그 핵심들 20명으로 구성된 이들이 지금 전부 장악하고 가고 있죠. 이게 지금 공산당 수법입니다. 좌파 수법이에요. 현재 이들이 장악한 내용 한번 볼까요? 한번 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거 띄워봐 주세요. 예, 한번 이거 띄워봐 주세요. 예. 지금 보세요. 전체 인원 중에, 전체 판사 중에 지금 현재 14%인데, 재판 연구관 등의 34%를 차지하고, 이게 그 재판의 방향을 정하죠. 그 다음에 법원 행정판사 5명 중에요. 12명 중에 5명.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가 인사를 다루는 데죠. 법원에. 가장 중요한 부서죠. 42%를 차지하고 있고 인사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장, 그러니까 법원장 바로 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법 하면 그 밑에 무슨 지원이 있습니다. 출장소 같은 거죠. 지원장들의 전체 중에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죠. 특히 이게 지원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이 조선일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장은 이제 법원장이 가는 예비 코스거든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했습니다. 판사들 추천하도록요. 투표하도록 돼 있죠. 그럼 투표하면 어떻게 해요? 판사들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 중요하죠. 많이 아는 사람 뽑지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지원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법원장 가기 전에 지원장 하면서 판사들하고 개별 접촉할 수 있는 면도 많고 또 지원장한테는 법인 카드도 나오죠. 그래서 판사들 마음껏 밥도 살 수 있어요. 밥 사고 얼굴 자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장에 추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부분 법원을 장악하는 그걸로 지금 현재 자기들 사람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지금 평양성 논란 일으킨 인사들 대부분은 인사모 멤버들입니다. 전국 법관회의 있잖아요. 전국 법관회의. 여기서 지금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판사도 추천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50에서 64%가 인권법 판사들입니다. 이 법관회의가 양형태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낸 사법 적폐청산을 주도했죠. 그리고 지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키는 지금 앞장서는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법원장도 지금 인권법 판사가 41명 중에 10명이네요. 4분의 1이네요. 4분의 인권법 소속이네요. 법원장 추천제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법원장 추천제가 되면 어때요? 지원장이 법원장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판사를 가장 잘 만날 수 있고
또 카드를 가지고 밥을 살 수 있는, 밥 사고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이 당선되기 쉽죠. 그래서 법원장 추천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사람도 실질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원장이 지금 대법원장을 추천하는 추천위도 자기 6명 중에 5명을 차지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위에 참여한 판사들. 자기 사람들 다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관도 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사법농단입니다. 민변 출신 현재 5명이죠. 이대로 되면 앞으로 대법관 계속 자기들 출신으로 나오죠. 민변 출신, 이건 아예 대놓고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 그다음에 인권법 출신 김상환, 그다음에 인권법 전신이죠.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 노정희, 이형구. 근데 지금 9명 중에 5명이 좌파 출신들이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대법원을 장악해서 전체주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좌파 출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언론은 바깥에서 감시하는 기구죠. 언론 장악했죠, 민노총이. 그 다음에 사법부 장악했죠. 행정부 장악했죠. 입법부 장악.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특히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법부 안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권법 연구회 출신들, 좌파 성향의 판사들 모임들이 다 요직들을 다 장악, 대법관 추천도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지원장 추천도 다 자기들이 하고, 법원 행정처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고, 영장 전담 판사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속시킬 거냐 말 거냐는 영장 전담 판사가 하잖아요. 자기 출신들이 하고 있고. 이 출신들은 다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코드 맞추는, 좌파 코드 맞추는 판사들이죠.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편향의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가를 점령당했다는 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결국 판사들도 대학에서 나오잖아요. 그 대학을 10년, 20년 이상 주사파에 장악당하면서 그 영향력 하에 된 겁니다.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온갖 앞장서서 대한민국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박범계가 보낸 검찰총장 인사추천위 10명 중에 박범계가 추천 중에 이성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타격했던 이문정 감찰관인가요? 검찰청 감찰부장, 여기도 지금 검찰총장에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과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이 중요하다. 대통령 국정 철학은 뭡니까? 4.3 옹호하고, 신정보 간첩 옹호하고, 그 다음에 6.25 전범인 노동상을 옹호하고, 결국은 반대한민국이잖아요. 김원봉을 옹호하고 반대한민국이잖아요. 그 반대한민국의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 또 한편은 뭡니까? 대통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반역입니다. 반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스로 반란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인권청문회에서 미국의 고든창 변호사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치 파괴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즐거운 이야기보다 걱정스러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기필코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들의 눈물흘린 바람, 기독교인들의 눈물흘린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주사파 잔용을 기필코 진압하고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가 넘치는 그리고 인권이 넘치는 그런 나라, 전 세계에 선교를 실어 나르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기필코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함께 어깨를 걸어야겠습니다. 광화문 온내부로 함께 조직하고 또 우리부터 배우고 우리 주변을 가르쳐서 이 주사파의 난동을 진압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